등가의 법칙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안산강서고등학교 황유민이라고 합니다. 제 발표 목차는 일단 3년 등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GDP의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GDP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 발표 주제인 3년 등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DP의 한계에 대해 설명을 한 후에 수능 문제 두 문제를 풀고 문제 유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GDP 의미를 한번 끊어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된 모든 재화의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입니다. 이 짜여진 한 단위 한 단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나라 안에서요.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산을 합니다. GDP라는 것은 인류를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라는 뜻은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라는 의미를 기준으로 해요. 장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 생산을 한 것은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국적이 아닌 장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된 거예요. 일정 기간은 대체로 1년이 기준이 되고요. 새로이 생산된다는 거에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이 새로이 생산된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해당 기간에 실제로 생산된 것만 포함이 돼요. 실제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생산이 되었더라도 기업이 판매하지 못한 재고 또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재고의 판매, 올해는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5년도인데 2015년에 재고가 생겼어요. 그럼 내년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2016년에 GDP에는 재고의 판매나 중고품의 거래는 제외가 돼요. 즉, 올해 만든 것만 GDP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산의 거래는 제외가 돼요. 왜 자산의 거래가 제외가 되냐면요. 내가 갖고 있던 거를 상대방이 가지게 된 것이니까 새로이 생산됐다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험시장에서 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보험시장에서 수수료는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럼 모든 최종 재화의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중간재의 부가가치나 중간재의 투입 그런 거는 생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중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화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최종 재화와 서비스라는 경우에도 다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이나 가사노동, 지하경제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최종 재화의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 가치의 합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쌀 1kg과 과자 한 봉지가 있어요. 이 각각은 시장 가치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화폐 가치로 그것의 합이 GDP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은 3면 등가의 법칙인데요. 3면 등가의 법칙을 이해하려면 GDP, GDI, GDE의 개념을 알아야 해요. 각각은 국민 총생산, 국민 총소득, 국민 총 3면 등가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3면 등가의 법칙에서 이해를 하려면 GDP, GDI, GDE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해요. GDP라는 것은 국내 총 생산이고 GDI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총 소득, GDE는 국내 총 지출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구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GDP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종재의 합을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최종재의 합을 다른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총 생산물에서 중간 생산물을 뺀 것을 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또한 부가가치라는 것은 여기서 생산물의 가치 빼기 중간 수입물의 가치를 뺀 값이 부가가치인데 부가가치의 합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GDI와 같은 경우는 분배 국민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생산의 측면을 봤던 것을 분배의 측면으로 봤는데 즉 생산되었다는 것이 다 분배가 되었다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즉 해당 기간 국가에서 생산과 관련된 모든 소득의 합이 GDI와 관련된 거예요. 그것의 하위 개념인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 GDI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GDE와 같은 경우는 지출 국민 소득이라고도 하는데요. GDI와 반대로 그 소득이라는 것을 지출로 대체만 하면 돼요. 해당 기간 생산과 관련된 지출을 모두 합하면 GDE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하위 요소는 소비 지출, 가계의 소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정부의 정부 지출, 그리고 해외 측면에서 순수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순수출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GDP라는 것은 장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출이라는 것은 수출 빼기 수입이에요. 그래서 수입품의 거래, 생산은 제외를 시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면 등가의 법칙은 이 세 가지가 같다는 것인데요. 3면 등가의 법칙을 구하는 이유는 바로 GDI를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기 위해서 GDI를 구하고 싶은데 GDI는 계산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GDP나 GDE를 계산해서 GDI를 생각하기 위해서 3면 등가의 법칙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GDP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GDP의 한계는 일단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사 노동이나 지하 경제와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현실 수준과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와 같이 차가 많아지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교통사고가 많아진다는 것은 복지 수준으로 봤을 때는 복지가 떨어진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GDP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생산이 늘어났으니까 현실의 삶의 질과 GDP의 수준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GDP는 각 소득 수준의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소득 격차, 소득 분배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GDP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각국의 GDP 규모와 구성비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각각의 GDP가 2011년, 2012년도 원그래프가 나타내 있는데요. 그럼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업에는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투자죠. 근데 여기서 투자는 기업의 투자 지출, 지금 여기가 GDE의 측면에서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데 기업은 기업의 투자 지출을 의미합니다. 연구개발비가 기업의 투자 지출이기 때문에 포함된다는 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니은에는 정부의 소비와 정부 투자가 포함된다. 니은은 정부 지출인데 당연히 정부 지출 안에는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가 포함되게 되겠죠. 3번과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민간 소비 지출액이 변화가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2011년과 2012년의 소비 지출액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총 GDP가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이기 때문에 2011년의 소비 지출액은 4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2012년은 총 GDP의 크기가 110억 달러이기 때문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곱해주면 39.6억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소비 지출액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소비 지출액이 더 감소했다는 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2012년 정부 지출액의 증가율은 GDP 증가율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그래프에서 정부 지출을 유념해서 보면 되겠죠. 지금 정부 지출이 각각 2011년, 2012년 모두 20%입니다. 지금 정부 지출의 퍼센트가 같을 때 정부 지출의 증가율은 GDP 증가율과 같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 전년 대비 2012년 수출액 증가는 수입액 증가보다 크다. 지금 순수출이라는 개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출액 빼기 수입액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순수출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2011년의 순수출은 110억 달러에서 30%에 해당하는 양이고 2012년 순수출은 110억 달러에서 33%에 해당하는 액입니다. 그래서 2012년 순수출이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2012년에 순수출이 크다는 것은 당연히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다. 네, 다음 수능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폐쇄 경제인 각국에서, 즉 폐쇄 경제라는 것은 해외 측면이 없다는 것이 되겠죠. 폐쇄 경제인 각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 활동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셨죠? 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1번에 해당한 거는 GDP의 값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GDP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입니다. 다른 기준문은 볼 필요 없이 마지막에 40만 원의 최종 소비자가 판매하였다라는 글을 읽고 GDP는 45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종자업자의 부가가치는 80만 원이다. 지금 이 글에서 종자업자가 중간 생산물의 투입 없이 밀종자를 생산하여 80만 원에 했다는 것은 종자업자의 부가가치가 8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생산 측면에서 측정된 GNP는 450만 원이다라는 글은 폐쇄 경제이기 때문에 폐쇄 경제에서는 GDP와 GNP가 같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 생산물의 가치를 구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간 생산물은 종자업자의 80만원, 제분업자의 200만원, 제빵업자의 30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는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580만원의 가치는 GDP 규모인 450만원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크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계속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빵업자의 부가가치가 제분업자의 부가가치가 크다라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가가치라는 것은 최종 생산물에서 중간 생산물을 빼면 됩니다. 따라서 제빵업자 같은 경우에는 450만 원에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인 300만 원을 뺀 150만 원의 부가가치가 되겠고 제분업자는 같은 방식으로 100만 원이 부가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빵업자의 부가가치가 50만 원 정도 크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설명이 되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유형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경제 순환 모형과 같이 연계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연도에서는 쉬운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3점짜리로 출제될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된 경우도 있고 아까 풀어본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줄글 형태가 아니라 원그래프나 표를 제시해 놓고 분석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GDP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